나는 윤정. 올해 37이다. 그날 절벽 끝 묘역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이 이야기는 아무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 기일이었다. 1년 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을 위해 제사상을 차렸고 향을 피웠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묘역은 아버님이 직접 고르신 자리였다. 답답한 걸 싫어하시던 아버님은 죽어서도 바다를 보고 싶어 하셨다. 제사를 마치고 재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남편은 차 안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고 나는 혼자 과일을 바구니에 담으며 향꽂이를 정리했다. 그때였다. 백호가 갑자기 미친 듯이 봉분을 파기 시작한 것은 백호. 6년 전 아버님께서 폐사 직전에 보호소에서 구해오신 진돗개. 새하얀 털에 검은 눈자위 누구에게도 쉽게 꼬리를 흔들지 않는 녀석이었다. 아버님은 백호를 처음 보자마자 자기랑 닮았다고 웃으셨다. 고집 센 모습이 똑같다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백호는 자연스럽게 내가 돌보게 됐다. 시어머니는 개를 싫어하셨고 남편은 무관심했으니까. 내가 불렀지만 소용없었다. 백호는 더 거칠게 아빠를 휘둘렀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내가 입고 있던 검은 치마에도 흙이 묻었다. 발톱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다. 나는 달려가 백호를 말리려 했지만 녀석의 눈빛을 보는 순간 멈칫했다. 그건 평소에 보던 백호의 눈이 아니었다. 6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뭔가에 홀린 듯한, 아니 정확히는 뭔가를 찾아야만 하는 것처럼 절박한 눈빛. 마치 사명감 같은 게 느껴졌다. 나는 백호의 목덜미를 잡으려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3월의 바다 바람이 목덜미를 핥히고 지나갔다. 유난히 짠맛이 강한 바람이었다. 묘역 주변의 동백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붉은 꽃잎 몇 개가 봉분 위로 떨어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백호가 파헤친 흙을 들여다봤다. 봉분의 옆구리. 비석 기준으로 왼쪽 30도 각도쯤. 원래 그곳엔 내가 작년 가을에 심은 잔디가 두툼하게 깔려 있었다. 겨울 내내 관리하며 정성껏 가꾼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흙이 무너져 내리고 그 속에서 회색빛 모서리가 반짝였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흙을 헤쳤다. 손톱 사이로 차가운 흙이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봉투의 윤곽이 점점 드러났다. A사 크기의 두꺼운 실리카 봉투. 방습 처리가 된 것 같았다. 무게감이 제법 있었다. 봉투를 완전히 꺼내 들었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테이프로 봉인된 입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테이프를 감은 방식. 모서리를 45도 각도로 접어 올린 후 가운데를 한 번 더 눌러 주름을 만드는 방식. 이건 아버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다. 7년 전이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어느 날 아버님 서재에 차를 가져다 드렸는데 아버님이 서류 봉투를 봉인하고 계셨다. 내가 특이하게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웃으시며 군대에서 배운 거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면 누가 함부로 못 뜯는다고 한 번 열면 다시 똑같이 못 붙여서 누가 열어봤는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셨다. 그날 이후 나는 중요한 서류를 보관할 때 항상 그 방식을 썼다. 남편 몰래 숨겨둔 친정 통장, 엄마한테 받은 편지들, 그리고 아버님께 받은 것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든 이 봉투도 똑같은 방식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백호는 헐떡이며 내 옆에 앉았다. 발에서 흙과 피가 뚝뚝 떨어졌다. 나는 백호의 앞발을 잡아 살폈다. 발톱 주변이 찢어져 있었고 핏기가 엉겨 있었다.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조심스럽게 백호의 발을 닦아줬다. 평소 같으면 발을 만지려고만 해도 피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얌전히 있었다. 마치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봉투를 품에 안았다. 봉투 표면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방습 처리 덕분인지 안쪽은 멀쩡해 보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묘역 아래 평상으로 걸어갔다. 백호가 뒤따라왔다. 평상은 작년 여름 남편이 설치한 거였다. 제사 지내고 쉴 곳이 필요하다며 직접 만들어준 남편의 드문 배려였다. 나는 평상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버님은 정확히 1년 전 이맘때 돌아가셨다. 작년 3월 17일 새벽 4시 32분. 그 시각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병원 침대 옆에서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호흡이 점점 얕아지다가 멈췄다. 심전도 기계의 경보음이 울렸고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아버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님은 11개월을 버티셨다. 그 11개월 동안 나는 거의 아버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일했고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 내 집에서 손주 돌보기에 바빴다. 간병인을 쓰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아버님이 거절하셨다. 윤정이가 있으면 된다고 내 손등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때의 손길이 지금도 생생하다. 병으로 마르신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가끔 내 손을 잡으실 때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무언가 말하고 싶으신데 참고 계신 것 같은 떨림. 바다에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에 테이프를 뜯었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묘역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다. 얇은 금속 상자, 작은 황동 열쇠, 접힌 종이 몇 장. 나는 먼저 투명 파일에 담긴 서류부터 꺼냈다. 혼인신고서, 접수증 4본. 손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신청 일란에는 시아버지 성함인 김성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배우자란에는 유나. 내 여동생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접수 일자를 확인했다. 작년 2월 14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날은 내가 아버님과 온실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눈 날이었다. 새벽까지 함께 있다가 각자 방으로 돌아갔던 그날. 그런데 유나는 그때 서울에 있었다. 분명히 서울에 있었다. 유나는 그 무렵 홍대 근처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었고 SNS에도 서울 카페 사진을 올렸었다. 접수증을 빛에 비춰봤다. 도장 위치, 용지 재질, 인쇄 상태.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신청인 서명란의 필체. 아버님은 김자의 마지막 획을 항상 길게 빼셨는데 이 서명은 짧았다. 성자의 첫 획도 평소보다 각도가 좁았다. 이건 아버님 서명이 아니다. 누가 만든 거지? 왜? 그리고 왜 봉분 속에 묻었지? 다른 종이를 펼쳤다.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다. 손 떨림 때문에 삐뚤빠뚤한 글씨. 하지만 분명 아버님 필체였다. 윤정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고 고맙고 또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남기는 것뿐이야. 금속 상자 안에 답이 있어. 하지만 열기 전에 꼭 기억해줘.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실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는 알아야 해. 유나는 알고 있었어.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유나는 알고 있었다는 말. 무엇을? 아버님과 나 사이의 일을? 아니면 다른 뭔가를? 백호가 낮게 으르렁댔다. 고개를 들자 묘역 입구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모든 걸 가방 안쪽 지퍼 칸에 밀어 넣었다. 금속 상자와 열쇠, 서류들, 아버님의 편지까지.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였다. 남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아직 안 끝났냐고 물었다. 나는 일어서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거의 다 됐다고. 백호가 좀 말썽 부려서 시간이 걸렸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백호를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또냐고.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투덜거렸다. 나는 모른다고. 갑자기 땅을 파더라고. 발도 다쳤다고 말했다. 병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집에 가서 소독하고 연고 발라주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로 돌아갔다. 빨리 정리하고 내려오라고. 배고프다고 말하며 나는 제사상을 정리하고 과일 바구니를 들었다. 백호에게 눈짓하며 가자고 했다. 백호는 일어섰지만 한 번 더 봉분 쪽을 돌아봤다. 그리고 작게 짖었다. 마치 아직 더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문득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희미한 금빛 자국. 1년 전 그날 밤 아버님이 내 손에 끼워주셨던 반지의 흔적이었다. 매일 밤 비누로 문질렀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남편은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지 못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였다. 나는 그 반지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가끔 꺼내보며 그날 밤을 떠올렸다. 온실의 물 안개, 아버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우리 사이에 흐르던 금지된 감정. 그런데 지금 그 반지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금속 상자 안에. 아버님이 남기신 진실 안에. 차가 묘역을 벗어나 마을로 내려가는 길, 나는 백미러로 봉분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동백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서 있는 비서. 그 옆에 백호가 파헤친 자국이 선명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님이 남기신 진실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비록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지만 나는 갈 수밖에 없었다. 왼손의 금빛 자국이 햇빛에 반짝였다. 남편은 일주일에 사흘은 집을 비웠다. 출장이 많은 직업이었다. 건설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였으니까. 대구, 광주, 부산, 때로는 제주도까지. 이번 주는 현장 점검 때문에 목요일까지 못 들어온다고 전화로 간단히 통보하고 끊는 게 일상이었다. 아버님이 폐암 판정을 받은 건 그로부터 1년 전이었다. 그때부터 이 집엔 나와 아버님 그리고 백호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 내 손주를 돌본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큰 손주가 아토피가 심해서 자주 병원 다녀야 한다며 한 달에 한두 번 들르시는 게 전부였다. 간병인을 쓰자는 얘기도 나왔다. 남편이 먼저 꺼냈다. 내가 계속 혼자 하기엔 힘들 거라고 전문 간병인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님이 고개를 저으셨다. 윤정이가 있으면 된다고 모르는 사람 옆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며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날부터 나는 아버님의 일상이 됐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버님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입맛이 없으셨지만 내가 만든 죽은 잘 드셨다. 내가 끓인 죽은 목 넘김이 좋다고 하시며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셨다.
낮에는 병원 치료가 있었다. 일주일에 3번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갔다. 주사를 맞는 동안 나는 옆에 앉아 아버님 손을 잡아드렸다. 아버님은 아프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로 알 수 있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내 손을 꽉 쥐셨다. 밤이 되면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큰 한옥집이라 방과 방 사이 거리가 멀었다. 아버님 방은 안채에 우리 부부 방은 건너채에 있었다. 밤 11시가 넘으면 남편은 보통 잠들어 있었고 나는 혼자 복도를 걸었다. 화장실 가려고 나올 때마다 복도등 스위치 앞에서 망설였다. 불을 켜면 아버님이 깨실 것 같고 끄면 어둠이 무서웠다. 어릴 적부터 나는 어둠을 무서워했다. 친정집에서도 밤에 화장실 갈 때는 모든 불을 켜고 다녔다. 그럴 때마다 아버님 방문이 열렸다. 첫날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틀, 사흘, 일주일. 매일 밤 같은 시각에 아버님이 나오셨다. 마치 내가 복도를 지나가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 아버님은 부엌으로 가셨고 나는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냉장고 불빛 아래에서 아버님의 손등을 볼 수 있었다. 혈관이 도드라지고 살이 빠져 뼈와 힘줄이 그대로 드러난 손. 하지만 물잔을 건네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아버님은 늘 내 어깨에 담요를 걸쳐 주셨다. 거실 소파에 걸쳐둔 담요였다. 그 담요에선 은은한 섬유 연제 향이 났다. 아버님 특유의 냄새. 비누와 오래된 책 그리고 약간의 담배 냄새가 섞인.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매일 밤 그랬다. 선을 넘지 않기로 아무 말 없이 약속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나는 남편을 사랑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소개팅으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다. 남편은 성실했고 착했고 나를 잘 대해줬다. 부모님도 좋아하셨다. 저 사람이면 내가 고생 안 하겠다고 아버지가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결혼 3년 차가 되면서 뭔가 달라졌다. 남편은 일에 점점 더 몰두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봤다. 대화는 짧아졌고 스킨십은 의무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세계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아프셨고 나는 간병을 맡게 됐다. 처음엔 의무감이었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아버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 아버님은 나를 존중해 주셨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고 내 의견을 물어보셨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셨다. 저녁 메뉴를 정할 때도 아버님은 늘 내 의견을 먼저 물으셨다. 아버님이 드실 수 있는 걸로 하겠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셨다.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하라고 당신은 뭐든 괜찮다고 하셨다. 그럴 때면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아버님은 윤정이 손맛이 최고라고 하시며 드셨다. 그런 사소한 대화들. 남편과는 나누지 못하는 대화들. 그게 쌓이면서 나는 아버님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친정 엄마 이야기, 어릴 적 꿈, 요즘 기분. 남편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아버님께 털어놨다. 아버님은 내가 너무 참지 말라고 하셨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고 하셨다. 내가 괜찮다고 하면 아버님은 괜찮은 척하는 거 다 안다고 눈 보면 보인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버님은 내 손을 잡으셨다. 그때 나는 느꼈다. 이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로하는 손길이 아니라는 걸.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2월 14일 밤이었다. 발렌타인데이. 남편은 부산 출장 중이었고 나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났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반. 온실로 내려갔다. 아버님이 가꾸시던 유리 온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유리 건물이었다. 난초, 허브, 다육식물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다. 아버님은 젊었을 때 조경 사업을 하셨고 은퇴 후에는 취미로 식물을 키우셨다. 온실은 아버님의 자랑이었다. 밤에도 조명이 켜져 있어 환했다. 습도 조절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물 안개가 공기를 촉촉하게 적셨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냈다. 남들의 행복한 일상이 화면을 채웠다. 커플 사진, 맛있는 음식, 여행지 풍경. 그걸 보는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아버님이 서 계셨다.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맨발이셨다. 나는 슬리퍼 신으시라고 했지만 아버님은 괜찮다고 하셨다. 여긴 따뜻하다면서. 아버님이 내 옆에 앉으셨다. 온실 유리창 너머로 겨울 달빛이 스며들었다.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저 멀리 바다 위로 어선의 불빛이 점점이 보였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다. 내가 힘들지 않냐고 물으셨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아버님은 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보인다고 하셨다.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하셨다.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온 게 며칠 만인지 기억도 안 났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님은 미안하다고 하셨다. 내가 짊어질 게 아닌데 자신이 아프면서 내 인생을 빼앗은 것 같다고 하셨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마시라고 했다. 아버님은 늙은이가 아니고 나한테 정말 감사한 분이라고 말했다. 아버님은 내게 빚진 것 같다고 하셨다. 제대로 고맙다는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하다고. 그 말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른다. 아버님은 내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다. 그 품이 너무나 편안했고 안전했고 따뜻했다.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아버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물었다. 후회하시는 거 없냐고. 아버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있다고, 많다고 하셨다. 특히 요즘 더 그렇다고. 어떤 건지 물었더니 아버님은 더 솔직하게 살지 못한 것, 하고 싶은 말을 참은 것,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이라도 하시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게 쉽지 않다고, 특히 내게는 더 그렇다고 하셨다.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버님이 나를 바라보셨다. 온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아버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다. 아버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내게 해서는 안 될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냐고 물으셨다. 나는 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버님은 고백하셨다. 지금 내게 마음이 가 있다고.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도 똑같았다. 나도 아버님을 시아버지로만 보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아버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손이 스칠 때마다 전율이 느껴졌다. 작게 속삭였다.
나도 그렇다고. 아버님한테 마음이 간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못 참겠다고.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이마가 맞닿았다. 손끝이 서로의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다. 온실의 물 안개가 우리를 둘러쌌다. 난초 향기가 진하게 퍼졌고 유리창 너머로 달빛이 우리를 비췄다. 아버님이 내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다. 작고 차갑고 둥근 것. 반지였다. 옛날에 자기가 아끼던 거라고 하셨다. 내게 주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아버님은 끼지 말라고 하셨다. 그냥 갖고만 있으라고 나중에 자기가 없을 때 보면서 이런 밤도 있었다고 기억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반지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금속의 차가움이 천천히 녹아들었다. 우리는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 둘 다 선을 넘었다.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반지를 꺼내봤다. 금빛 반지 내부에 작은 각인이 있었다. Y, J&K, S. 윤정과 김성우. 내 이름과 아버님 이름이었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봤다. 딱 맞았다. 마치 처음부터 내 손가락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그 반지를 꺼내봤다. 왼손에 끼워보고 손가락을 돌려보고 빛에 비춰보고.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다시 서랍 깊숙이 숨겼다. 하지만 반지를 뺀 후에도 손가락에는 희미한 금빛 자국이 남았다. 마치 그날 밤에 증거처럼. 아버님은 그 후 한 달을 더 버티셨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우리는 더 이상 온실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복도에서 마주쳤고 부엌에서 물을 마셨고 서로의 손을 잡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3월 17일 새벽 아버님은 떠나셨다. 내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 내내 나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아무도 몰랐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유나도. 하지만 지금 그 반지가 사라졌다. 그리고 봉분 속에서 나온 서류에는 내가 아닌 유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무언가 잘못됐다. 뭔가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주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실은 혼자 있고 싶었다. 가방 속 금속 상자가 내 마음을 짓눌렀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백호는 내 발밑에 붙어 있었다. 저녁을 대충 차려 남편과 먹었다. 남편은 묘역 가는 길이 힘들었다며 투덜거렸다. 내년부터는 제사를 간소화하자고 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계속 가방을 쳐다봤다. 금속 상자. 그 안에 아버님이 말씀하신 진실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열기가 두려웠다. 진실을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꺼냈다. 백호가 내 옆에 앉았다. 녀석의 눈빛이 나를 재촉하는 것 같았다. 금속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황동 열쇠를 끼워 돌렸다.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상자 안에는 작은 액션캠이 들어 있었다. 방수 케이스에 쌓여 있고 충전 케이블도 함께 있었다. 나는 캠을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손이 떨려서 USB 포트를 제대로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2024억 214만 322 MP4 작년 2월 14일 새벽 3시 22분. 바로 그날 밤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에 온실이 나타났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벤치 그 위에 앉아 있는 두 사람. 나와 아버님이었다. 영상엔 소리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음성이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입 모양과 몸짓으로 대화를 유추할 수 있었다. 내가 우는 모습이 보였다. 아버님이 내 등을 토닥이는 모습도. 그리고 이마가 맞닿는 순간도.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 다음 장면에서 화면이 흔들렸다. 누군가 카메라를 집어들고 움직이는 것 같았다. 화면이 급격히 회전하더니 온실 문틈 사이로 시야가 좁아졌다. 그리고 잠깐 아주 짧게 화면 하단에 발목이 찍혔다. 흰 양말 발목 안쪽에 초승달 모양 흉터. 심장이 멈췄다. 그 흉터는 유나의 것이었다. 중학교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 나는 그 흉터를 수없이 봐왔다. 유나는 그 흉터를 감추려고 여름에도 긴 양말을 신곤 했다. 유나가 그날 밤 우리를 찍었다. 서울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집에 와 있었다. 그리고 온실에서 아버님과 나를 몰래 촬영했다. 나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타임스탬프를 확인했다. 새벽 3시 22분. 카메라 각도를 보니 온실 밖 화단 쪽에서 찍은 것 같았다. 유나는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다. 얼마나 오래 봤을까?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는데 백호가 갑자기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녀석이 신발장 앞에서 멈춰 서서 앞발로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묘역에서 봉분을 팔 때와 똑같은 행동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백호에게 다가갔다. 신발장을 열었다. 오래된 운동화와 슬리퍼들 사이로 아버님이 신으시던 검은 구두가 보였다. 구두를 꺼내 깔창을 드러냈다. 그 밑에 USB가 하나 숨겨져 있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가 하나 열렸다. 이름은 정리. 그 안에 엑셀 파일, 스캔 문서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엑셀 파일부터 열었다. 장학금 지급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10년치 기록이 빼곡했다. 수혜자 이름, 학교, 금액, 날짜. 그런데 그중 몇몇 이름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다. 유나 마이너스 2017년, 2023년 마이너스 매년 500만 원. 숨이 막혔다. 유나가 아버님한테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다른 파일들을 열었다. 스캔 문서는 통장 사본이었다. 유나 명의로 개설된 계좌. 그 계좌에 매달 입금되는 금액들. 생활비, 학비, 의료비. 유나는 대학 졸업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했다. 수입이 불규칙하다며 가끔 용돈을 붙여달라고 연락했고 나는 남편 몰래 몇 번 보내준 적이 있다. 하지만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지원하고 계셨다니. 왜? 유나는 시집도 안 온 친정 동생일 뿐인데. 사진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사진은 유나와 아버님이 함께 찍은 셀카였다. 카페 같은 곳에서 찍은 듯 유나는 웃고 있었고 아버님도 편안한 표정이셨다. 날짜는 2023년 12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혼인신고서 양식이었다. 하지만 이건 봉분에서 나온 접수증과 달랐다. 이건 작성 전 양식 빈칸 상태였다. 그런데 신청일란에 아버님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었고 배우자란엔 윤정이라는 이름이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 그 위에 유나가 볼펜으로 덧쓰여 있었다.
누가 고쳤지? 유나가? 세 번째 사진은 반지였다. 금빛 반지 내부에 작은 각인이 보였다. Y, J&K, S. 윤정과 김성우. 내 이름과 아버님 이름이었다. 내가 지금도 서랍에 숨겨둔 바로 그 반지. 하지만 사진 속 반지는 내 반지와 미묘하게 달랐다. 각인의 서체가 약간 다르고 반지 폭도 조금 넓어 보였다. 혹시 똑같은 반지가 두 개였던 걸까? 네 번째 사진은 영수증이었다. 주얼리 공방 영수증. 품목 커플링 제작 2개. 날짜 2024년 1월 20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다. 커플링 2개. 하나는 내게 주신 거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사진은 메모장이었다. 아버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 윤정에게 빚, 유나에게 사과. 두 줄 사이에 묻은 금가루가 보였다. 내가 온실에서 흘렸던 손에 남았던 그 금빛 잔향과 닮아 있었다. 노트북을 닫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나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온실에서 우리를 몰래 찍었다는 것, 혼인신고서 양식에 내 이름이 지워지고 유나 이름이 쓰였다는 것, 그리고 커플링이 2개였다는 것. 모든 게 뒤섞였다.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백호가 내 무릎에 턱을 올렸다. 녀석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나는 핸드폰을 꺼내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야, 요즘 어때? 오랜만에 보고 싶다. 답장은 10분 후에 왔다. 언니, 나 다음 주에 내려갈게.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가 있다. 유나도 알고 있구나. 뭔가를. 나는 핸드폰을 침대 옆에 던졌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온실의 물 안개, 아버님의 따뜻한 손, 그리고 유나의 초승달 흉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이 모든 건 아버님이 의도한 거라는 것. 백호가 봉분을 파도록, 내가 USB를 찾도록, 그리고 유나와 마주하도록. 아버님은 진실을 남기고 싶으셨다. 비록 그 진실이 독이 될지라도. 왼손에 금빛 자국을 바라봤다. 희미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우려고 아무리 문질러도 사라지지 않는 자국. 마치 아버님이 남긴 마지막 흔적처럼.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다. 유나가 내려온다는 날까지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온실에서 아버님과 마주한 그날 밤,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지켜보는 꿈. 돌아보면 유나가 서 있고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꿈. 남편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알아챘다. 감기 기운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냥 좀 피곤하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깊이 파고들지 않는. 유나가 내려온 건 토요일 오후였다. 집으로 오지 말고 밖에서 만나자고 했다. 남편 눈치가 보였고 유나도 그게 낫다고 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묘역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다. 백호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반려동물 출입이 안 되는 곳이라 집에 두고 왔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30분쯤 지나 유나가 들어왔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이 트져 있었다. 유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서로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나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님 구두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열어봤다고 다 봤다고 말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유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했다. 뭐가 미안한지 물었더니 다라고 대답했다.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그날 밤 집에 있었다고 했다. 서울에 있다고 거짓말했는데 사실은 고향에 내려와 있었다고. 아버님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온실에서 우리를 봤다고 했다.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다고. 아버님이 왜 그렇게 나 얘기만 하셨는지 이해가 됐다고. 아버님은 유나한테도 잘해 주셨다고 했다. 진짜 잘해 주셨는데 그게 미안함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무슨 미안함인지 물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언니를 사랑하는데 그걸 표현할 수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아버님이 자기한테 그랬다고. 윤정이를 지켜달라고. 자기가 없으면 윤정이가 외로울 거라고. 그게 다냐고 물었다. 유나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혼인신고서 원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배우자란에 윤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진짜라고 유나가 말했다. 아버님이 작성하신 거라고. 그럼 봉분에서 나온 건 뭐냐고 물었더니 유나가 만든 거라고 대답했다. 왜냐고 물었다.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언니 지키려고. 유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다. 아버님은 작년 1월부터 유나에게 연락하셨다고 한다. 만나자고 얘기 좀 하자고. 유나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내려갔다. 그때부터 유나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버님을 만났다. 아버님은 유나에게 나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한다. 윤정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윤정이에게 마음이 간다는 것도 고백하셨다고. 유나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아버님의 눈빛을 보고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 아버님은 유나에게 부탁하셨다. 자기가 죽으면 윤정이를 지켜달라고. 혼자 남겨질 윤정이가 힘들어할 테니 곁에 있어달라고. 그리고 2월 14일 아버님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셨다. 배우자란에 내 이름을 적으시며 이게 자기의 진심이라고 하셨다고 한다. 물론 실제로 제출할 생각은 없으셨다. 그저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자신의 감정을 형태로 남기고 싶으셨던 거였다. 유나는 그날 밤 아버님의 부탁으로 집에 왔었다. 아버님이 윤정이랑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유나는 집에 왔지만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다 온실에 불이 켜진 걸 봤다. 다가가 보니 아버님과 내가 있었다. 유나는 지켜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다. 혹시 모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우리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유나는 알았다고 한다. 아버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그 후 유나는 아버님을 다시 만났다. 영상을 보여드렸고 아버님은 놀라셨지만 부인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대신 유나에게 부탁하셨다. 자기가 죽은 후에 이 영상을 윤정이에게 전해달라고.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윤정이가 힘들어하지 않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전해달라고. 유나는 고민했다.
이 진실이 나를 행복하게 할지 아니면 불행하게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 진실을 숨기기로.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만약 누군가 아버님의 유품을 뒤지다가 진짜 신고서를 발견하면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면 스캔들이 날 게 뻔했다. 그래서 유나는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넣었다. 그리고 진짜 신고서는 따로 보관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유나는 모든 걸 정리했다. USB에 파일들을 모았고 액션캠도 함께 넣었다. 그리고 금속 상자에 담아 봉분에 묻었다. 언젠가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 백호가 너무 일찍 찾아버렸다고 유나는 말했다. 원래는 몇 년 후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찾기를 바랐다고. 나는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게 이해되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유나가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 아버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남겨졌다는 것. 그럼 장학금은 뭐냐고 물었다.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아버님이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자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아셨고 그래서 내 동생인 유나라도 잘 챙겨주고 싶으셨다고. 커플링은 뭐냐고 물었다. 유나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어보니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내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각인도 똑같았다. Y, J&K, S. 유나는 말했다. 아버님이 두 개를 만드셨다고. 하나는 나한테 주시고 하나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셨다고. 만약 내가 아버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 두 번째 반지를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나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반지를 꺼내 햇빛에 비춰봤다. 내 서랍에 숨겨둔 반지와 똑같았다. 마치 한 쌍처럼. 유나는 계속 말했다. 아버님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민하셨다고. 사랑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마음,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하신 거라고. 죽은 후에 진실을 남기는 방식. 그럼 가짜 혼인신고서는 왜 봉분에 넣었냐고 물었다. 유나는 대답했다. 그건 보험이었다고. 만약 진짜가 발견되면 가짜를 보여주며 착각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나는 반지를 꼭 쥐었다. 손바닥에 금속의 온기가 전해졌다. 유나는 미안하다고 또 말했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는 유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진심으로. 유나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몰랐을 거라고. 아버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유나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카페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유나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유나는 말했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고. 윤정이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 무슨 말인지 물었다. 유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다만 때로는 표현할 수 없을 뿐이지. 하지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남아.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그걸 알아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아버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를. 숨김이 아니라 기억을. 그리고 후회가 아니라 감사를. 유나와 헤어진 후 나는 묘역으로 차를 몰았다. 혼자 아버님을 만나고 싶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봉분 앞에 앉았다. 백호가 파헤쳤던 자리는 이미 흙으로 메워져 있었다. 남편이 며칠 전에 다녀갔다고 했다. 묘역을 정리하러 왔다가 구멍을 발견하고 메웠다고. 나는 봉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흙의 감촉. 그 아래 아버님이 누워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버님이 집에 계실 것만 같았다. 복도에서 마주칠 것만 같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계실 것만 같았다. 혼자 중얼거렸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다. 말할 수 없었다는 걸. 우리 사이의 감정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 사이에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세상의 규칙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마음은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아버님도 그걸 아셨고 나도 알고 있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그리고 유나가 준 반지 상자도 꺼냈다. 2개를 봉분 앞에 놓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녁 먹었냐고 물을 것이고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계속될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을. 아버님의 고백을 알고 나니 내 마음도 명확해졌다. 나는 아버님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그 사랑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건 확실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묘역의 가로등이 켜졌다. 나는 일어서서 봉분에 흙을 털었다. USB와 반지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봉분을 쓰다듬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어디냐고 저녁 준비 안 하냐고 물었다. 나는 금방 간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묘역을 마지막으로 봤다. 어둠 속에서 비석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알았다. 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버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묻어둘 것인지.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백호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새벽 5시쯤 백호의 짖는 소리에 잠이 깼다. 거실로 나가보니 백호가 뒷마당으로 나가려고 문을 긁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자 백호는 뛰어나가 곧장 뒷마당 끝으로 달려갔다. 온실 뒤편 예초기로 풀을 베어놓은 자리였다. 백호는 그곳에서 또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나는 급하게 슬리퍼를 신고 뛰어갔다. 백호를 막으려 했지만 묘역에서처럼 소용없었다. 녀석은 발광하듯 땅을 팠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발에서 다시 피가 났다. 얕은 흙 아래에서 무언가 나왔다. 작은 금속 케이스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은색 케이스. 나는 백호를 밀어내고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반지 케이스가 하나 들어 있었다. 벨벳 소재의 고급스러운 케이스. 열어보니 안쪽 안감에 각인이 있었다. Y, J&K, S. 그리고 아버님의 서명. 하지만 반지는 없었다. 반지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대신 작은 메모 한 장이 접혀 있었다. 메모를 펼쳤다. 아버님 필체였다. 빛은 누구 손에 있어도 빛이다.
다만 어둠에 숨지 않길. 무슨 뜻일까? 빛은 반지를 의미하는 건가? 그럼 반지는 어디에? 나는 케이스를 이리저리 살폈다. 그러다 안감 밑에 뭔가 더 있다는 걸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안감을 드러내자 얇은 종이가 하나 더 숨겨져 있었다. 영수증이었다. 보석 감정서. 날짜는 2024년 2월 10일. 품목 18K 골드 반지 다이아몬드 0.3코트. 감정가 350만 원. 그리고 메모가 하나 더 있었다. 유나에게 전달 완료. 2024.2. 28. 유나가 반지를 받았다는 뜻인가? 아버님이 유나에게 반지를 주셨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나는 메모를 다시 읽었다. 빛은 누구 손에 있어도 빛이다. 이 말은 반지가 누구 손에 있든 상관없다는 뜻인가? 중요한 건 반지의 의미이지 소유가 아니라는 뜻인가? 어둠에 숨지 않길. 이 말은 진실을 숨기지 말라는 뜻인가? 아버님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인가? 백호가 내 옆에 앉아 숨을 헐떡였다. 나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다고 고맙다고 속삭였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나는 빈 반지 케이스를 품에 안고 온실로 걸어갔다. 온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1년 만이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곳. 식물들은 남편이 가끔 물을 줘서 그런 대로 살아 있었다. 하지만 예전만큼 싱싱하지는 않았다. 벤치에 앉았다. 그날 밤 아버님과 앉았던 바로 그 자리. 물 안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습도 조절기가 고장 났다고 남편이 말했었다. 케이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빈 케이스. 반지가 없는 케이스. 하지만 그 빈자리에 아버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빛은 누구 손에 있어도 빛이다. 나는 이해했다. 아버님은 반지의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중요한 건 그 반지가 상징하는 사랑. 그 사랑은 반지가 어디 있든 누가 가지고 있든 사라지지 않는다. 어둠에 숨지 않길. 아버님은 내가 이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셨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 사랑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진실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는 왼손을 들어 햇빛에 비춰봤다. 네 번째 손가락의 금빛 자국.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국.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 이제 알았다. 이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니다.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버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 나는 유나를 다시 부르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확인할 것도 없었다. 유나는 최선을 다했다. 아버님의 부탁을 지키려 했고 나를 보호하려 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대신 내 방식으로 끝을 내기로 했다. 먼저 혼인신고서 위조본을 처리했다. 서류에 오차를 증거로 반려 처리 신청을 넣었다. 관공서에 연락해서 이 서류가 위조라는 걸 알렸다. 담당자는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저 기록을 정정하고 싶을 뿐이라고. 액션캠 원본은 변호사에게 넘겼다. 아버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개설하는 자료와 함께 아버님이 유나에게 지원하셨던 장학금, 그걸 공식적인 재단으로 만들기로 했다. 바다마을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아버님이 생전에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었다.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나는 영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재단 설립 근거로만 사용하고 내용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다. 반지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내 서랍에 있는 반지, 유나가 가지고 있는 반지,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세 번째 반지. 그 반지들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기로 했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의 금빛 자국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더 이상 씻어내려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자국은 내 몫에 버리자 동시에 기억이다. 아버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흔적.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남편은 모르는 게 편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남편과의 삶을 계속할 것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며칠 후 유나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괜찮아? 나는 답장했다. 응, 괜찮아. 고마워 유나야.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님을 기억할 것이다. 유나는 유나대로, 나는 나대로. 아버님 서재를 정리하다가 숨은 서랍을 발견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서랍. 열어보니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장부를 펼쳤다. 아버님이 직접 쓰신 가계부 같은 것이었다.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 특별한 항목이 있었다. 윤정에게 빚.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내가 아버님을 간병한 날짜들. 병원에 함께 간 날짜들. 온실에서 함께 있었던 날짜들. 그 아래 또 다른 항목이 있었다. 유나에게 사과. 역시 금액은 없고 날짜만 적혀 있었다. 유나와 만난 날짜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 날짜들. 장학금을 전달한 날짜들. 두 항목 사이에 얼룩이 있었다. 금비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반지에서 떨어진 금가루 같았다. 온실에서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실 때 떨어진 것일까? 나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빈 페이지였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쓰려고 남겨둔 페이지. 펜을 꺼내 천천히 적었다. 사랑. 처분 보류. 기일이 돌아왔다. 2년째 기일이었다. 나는 다시 묘역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 오지 못하셨다. 백호만 데리고 왔다.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웠다. 작년보다 간소했다. 과일 몇 개, 술 한 병, 그리고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된장찌개. 그걸로 충분했다. 절을 올리고 봉분 앞에 앉았다. 백호도 옆에 앉았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3월의 바람. 작년과 똑같은 바람. 혼자 중얼거렸다. 아버님 2년이 지났어요. 벌써 2년이에요. 믿기지 않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것들을 찾았어요. 편지도 반지도 영상도. 유나도 만났어요. 다 알게 됐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이게 사랑이었다는 걸. 잘못된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심이었다는 걸.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사랑에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틀렸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마음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아버님이 남기신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은 제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하지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맞아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여기 있어요. 내 손가락의 금빛 자국으로 서랍 속 반지로 그리고 내 기억 속에. 나는 이제 선택했어요. 이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숨기지도 않지만 드러내지도 않기로. 그저 조용히 간직하기로. 장학재단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버님 이름으로. 올해부터 바다마을 아이들 5명이 장학금을 받아요. 윤아도 재단 운영을 도와주고 있어요. 남편과는 여전히 함께 살아요. 사랑은 아니지만 동반자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백호는 이제 늙었어요. 다리가 약해져서 산책도 천천히 해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곁을 지켜줘요. 아버님이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죠. 나는 살아가기로 했어요. 아버님. 과거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쪽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온실에서의 그 밤 아버님의 따뜻한 손, 물 안개 사이로 나눈 대화들.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그게 아버님이 원하신 거 맞죠? 기억하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얽매이지 말고 슬퍼하되 멈추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살게요. 아버님.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동백꽃 몇 개가 봉분 위로 떨어졌다. 붉은 꽃잎이 흙 위에서 굴러다녔다. 백호가 내 무릎에 턱을 올렸다. 나는 백호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백호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모든 임무를 끝낸 것 같은. 나도 눈을 감았다. 바다 소리가 들렸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아버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윤정아, 잘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 눈물이 흘렀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용서받은 것 같았다. 아버님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참 후 눈을 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일어설 시간이었다. 제사상을 정리하고 바구니에 담았다. 백호도 일어섰다. 함께 묘역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봉분이 저 멀리 보였다. 동백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서 있는 비서.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백호도 한번 짖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묘역을 벗어나 마을로 내려가는 길 백미러로 한 번 더 봉분을 봤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아버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하지만 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집으로 가는 길 왼손을 들어 햇빛에 비춰봤다. 금빛 자국이 여전히 희미하게 빛났다. 이 자국과 함께 나는 살아갈 것이다. 사랑의 흔적과 함께, 기억과 함께, 그리고 선택과 함께. 백호가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나는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구불구불했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내일 들어갈게. 저녁 뭐 먹었어? 나는 답장했다. 제사 다녀왔어. 곧 저녁 준비할게.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내 비밀. 그 비밀은 나만 알고 있으면 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백호가 먼저 뛰어들어가 물을 마셨다. 나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다.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다.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완벽한 행복 같은 건 없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행복 속에서 살아간다. 상처와 함께, 후회와 함께, 그리고 사랑과 함께. 저녁을 다 준비하고 식탁에 앉았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백호가 발밑에 있었고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밥을 한 숟가락 뜨며 생각했다. 아버님도 이런 저녁을 보내셨을까? 혼자 식사하시며 나를 생각하셨을까? 아마 그러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았다. 함께 있지 못했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다. 아버님 서재에서 가져온 그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내가 적은 글을 다시 읽었다. 사랑. 처분 보류. 웃음이 났다. 처분 보류.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다. 사랑은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끝낼 수도 버릴 수도 없다. 그저 보류할 뿐. 그리고 보류된 채로 계속 존재한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창밖으로 밤이 내렸다. 별이 하나씩 떠올랐다. 나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님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까?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됐다. 핸드폰을 꺼내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나야, 오늘 아버님 묘 다녀왔어. 다 정리했어. 이제 괜찮아. 답장은 금방 왔다. 언니 수고했어. 사랑해. 나도 답장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백호가 다가와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나는 백호를 쓰다듬었다. 백호의 흰 털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창가에서 밤하늘을 보며.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기로. 과거를 안고 가되 과거에 갇히지 않기로. 아버님을 기억하되 아버님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기로. 나는 나의 삶을 살 것이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삶을. 완벽하지 않지만 정직한 삶을. 왼손을 들어 다시 한번 봤다. 금빛 자국이 별빛에 반짝였다. 이 자국은 나의 훈장이다. 사랑했다는 증거. 살았다는 증거. 그리고 이제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증거. 백호가 하품을 했다. 나도 피곤했다. 침실로 가서 잠을 청해야 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자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기로 했다. 서재로 가서 아버님 책장 앞에 섰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시집, 소설, 수필집. 그중 한 권을 꺼냈다. 아버님이 자주 읽으시던 시집. 책갈피가 꽂혀 있는 페이지를 펼쳤다. 시 한 편이 나왔다. 제목은 보류. 시를 천천히 읽었다. 끝나지 않은 사랑에 관한 시였다. 보류된 고백에 관한 시였다. 그리고 그럼에도 계속되는 삶에 관한 시였다. 마지막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다. 우리는 끝내지 못한 이야기와 함께 산다. 그 이야기가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 책을 덮고 제자리에 꽂았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왔다. 침실로 가는 복도. 1년 전 아버님과 매일 밤 마주치던 그 복도. 지금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기억은 짐일까 선물일까? 아마 둘 다일 것이다. 무겁지만 소중한, 아프지만 아름다운.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백호가 이미 침대 밑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도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월요일이다. 시장을 가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 속에 나의 비밀이 숨어 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랑.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눈을 감았다. 바다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바다는 너무 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들린다. 아버님 묘 옆에서 들었던 그 파도 소리. 그 소리와 함께 나는 잠들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깨어날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